자, 유 의원 극적 당선 최고 수호는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지지선언, 2번 KTX 역사 이슈 들고 나온 조국 후보, 3번 김영남 조국 사이에서 흔들린 정청래 대표, 4번 한 번도 평택에 안 온 장동혁 대표. 네 개 다 맞는 건데 네 개 다 맞는 건데 네 개 중에 뭘 골라야 될지 전 1번 같아요. 역시. 제가 그때 유이동 의원이랑 이제 선거 과정에 후반부에 이 문자를 몇 번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다니는 직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 왜냐하면 이걸 제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 동탄에서 그대로 겪어봤어요.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최대 반도체 공장이 화성 동탄 그리고 평택 고덕에 있거든요. 이거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 혹시 다니는 사람들 핸드폰 본 적 있어요? 카메라를 전부 다 그 스티커로 덮어놓습니다. 보안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낮 시간대 여론조사 절대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평택에 3만 명 정도 된 덩어리 가까이가 거기서 여론조사 안 받는 젊은 세대 고학력 이공계층이 어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여론조사 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고덕동이 평균 연령이 33.4세거든요. 그리고 한 6만 5천 인구고 유권자는 5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인구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관계자분들은 당연히 이 고덕동에서는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는 저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제가 이기는 결과를 가져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분석하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요. 공교롭게 삭발하신 분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김긴 박박이라 그러죠. 김긴 박박 모르세요? 김긴 박박 모르세요? 김진태, 김영환, 김영환, 박민식, 박형준. 김긴 박박에서 빡빡 민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 그래서 김긴 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현상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단식한다 그래서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고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 지지층의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문자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절대 단식하지 마시고 머리 깎지 마십시오. 네. 아니, 저희 캠프에서 여론조사가 막 10% 이상 차이 나고 그러니까 저한테 후보님, 머리를 깎아서 결연함을 좀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머리를 깎아서 결연함을 좀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 있었어요? 그 캠프에 누구세요? 그래서 유김김 박박. 기회도 잃고 머리도 잃는 길이에요. 두 개 다 잃는 길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농담인 줄 알고, 야, 나는 두상이 못생겨가지고 그게 결연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 흉해서 코미디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문식 같이 보이세요. 이문식 같이. 똑같겠다. 근데 이거 CG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좀 시지 나간다 이거. 안경 벗으면 딱 저 낙원의 밤 이문식.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지선 책임론에 직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 주장에 올인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의 거취 압박이 점차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강적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이상한 선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도 다 양당이 다 졌다 그러고 당원들, 소속 의원들도 다 졌다 그러는데 두 사람만 다 이겼다 그러고 두 사람만 다 이겼다 그러고 그죠? 장동혁 대표만 이겼다 그러는 선거예요. 대통령도 심지어 여당 대표한테 승리하지 못한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만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자체는 정말 이상한 당이에요. 선거에 졌다고 해서 대표를 쫓아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겨도 쫓아낸 전력이 있는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승패와 이걸 연결시키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이에요. 김대현 실장님,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의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카운팅 좀 해보셨나요?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글쎄요, 뭐 대놓고 지지하는 의원은 현재 한 명도 없지 않아요? 진짜요? 예. 큰일이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를 당장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요, 그 친한계 비주류 의원들 외에 그 대안과 미래 몇 명 외에는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거부하고 있죠. 데이터를 봐라. 그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느냐, 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 자기의 측근들을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김민수도 뭐 공천설이 있었는데 일체 자기가 반대한 거고, 자신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관리했는데 왜 나를 자꾸 악마화하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퇴하라면 그래 사퇴하겠다. 그런데 전당대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다는 거죠. 왜냐? 이번에 전당대에 나와서 차라리 재신임을 받으면 총선 공천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작정 사퇴 요구하는 것도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거, 경찰서 피하려다 광수대 만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기 직을 유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그냥 이 세력 간의 애매모호한 균형을 이용해가지고 신성 로마제 황제가 짓는 겁니다. 그 자리만 붙들고 있는 게 베스트인데, 문제는 자꾸 이거 갖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부정선거 세력과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딱 군대가 하나 보이는 거죠. 자기 건 줄 알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때는 병력이라도 있었지. 지금 따라갈 병력이 없다는 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있고 제가 조언을 한다 그러면은 신성로마제 황제가 되시라. 그러면 계속 직을 유지하고 갈 수 있고 껍데기도 유지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은 엉뚱한 전장으로 사람들 끌고 가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십자군 전쟁 끝에 중세가 몰락한 거 아닙니까? 중세가 몰락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입장으로는 만수무강하시라. 뭐 굳이 뭐 큰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도 이기셨다면서요. 평택도 이기시고 가지 않고 이겼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택도 가지 않고 서울시 선거도 가지 않고 이겼으니까 이만한 공력 있는 분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분을 잘 모시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이분이 굳이 당 내에서의 그 뭐 세력 다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끌어들이고 또 광장에 나와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등에 업으려고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하여간 만수무강하셨으면 좋겠다. 정책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봐야 돼요? 사퇴는 정책으로 풀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참 이게 난감한데. 어찌됐건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결과가 어찌됐던지 간에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를 일신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지도부를 내놓게 되면, 저는 민주당의 그 어려움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우리 당이 22대 국회 후반기를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빨리 체제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자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우리가 무리해서 당대표를 몇 번 바꿔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사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유희동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신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면 그 다음에 전당대 열면 누가 당대표는 되면 당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있어요? 지금 사람이 보여요? 그런 기대가 되세요? 당 내에서 난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름 나오면 곤란합니다. 얘기해도 돼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뭐 그런 주자가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가지고 가면 또 무슨 또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그 뭐 어떤 뭐 변화의 뭐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도전이 실패한다면 또 다른 도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변화를 갖는 게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과 얘기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어떤 분 하나가 저랑 사실 식사하면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보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장동혁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물러날 거라 생각하고 저랑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한테. 대표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내일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진숙 의원이 1등 합니다. 네. 왜냐,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레시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방송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방송을 알아요. 저도 이제 과방위에서 많이 만나보고 했지만은. 그리고 메시지 뽑는 건 알기 때문에 이러면 새로운 얼굴이라고 이제 아마 오른쪽 성이 강한 분들은 이진숙 대표 체제 이렇게 할 거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다 갑자기 말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전당대회를 가야지만이 이제 이게 끝나는 건 전당대회를 갈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이름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후보군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야 이거 자칫 잘못해서 끌어내렸다가 이진숙 대표 체제 아니면은 뭐 한동훈 대표 체제가 오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는 중소 영주들은 전부 다 신성로마지국 황제로서 장동혁 대표를 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좀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이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원내대표 선거는 1차에서 다 끝났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결선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결선의 결과도 7표 차이. 그 근소한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후보가 좋고 어느 후보가 나쁘고가 아니라 일단 그 의원들 사이에서의 마음도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좀 변화를 기존 질서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물음표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점차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분들이 총선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치 옵션 만기 다가오면서 그 가치 변화가 생기고 전략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의원들 입장에서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가 다음번 총선까지 임기를 다 채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은 계속 했을 때 저희가 변화의 모멘텀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 그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해서 당내 조그만 그 변화가 좀 일고 있어요. 구주류가 확실히 쇠퇴하고 있다. 이른바 그러니까 당권파가 확실히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작년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당선될 때 60표를 얻었어요. 그때 이현승 의원이 16표, 김성훈 의원이 30표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파가 합쳐서 한 76표를 얻었는데 5월 13일인가 그 박덕흠 국회부의장 경선 때 그 당권파가 똘똘 뭉쳐서 얻은 표가 59표였습니다. 그때 조경태 의원이 25표, 조배수 의원이 17표를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55표를 얻었고 김도우 48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류라고 하는 그 당권파들이 세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아니 그 원내대표 선거가 만약에 열흘 늦었으면 어땠을까요? 열흘 늦어졌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김도우 의원이 얻은 그 48표를 또 과잉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친한계도 있고 대안과 미래도 있고 정말 장동혁이 싫어하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 그 사선 이상 중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김도우 의원을 지지했어요. 왜냐면 장동혁이 꼴보기 싫어서. 장동혁이 꼴보기 싫어서. 사선 이상. 네. 저는 유희동 의원이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누구 찍어도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실장님만 아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알고 있어. 그 정점식, 장동혁 두 분 사이에 평소에 그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동혁 대표 자체가 대표되는 과정 자체가 장동혁의 리더십을 끌어갔다기보다는 그 구체제 수호하는 파가 하나의 이제 그 대표 선출자로 내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의식은 오히려 이쪽에 갖고 있죠. 그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사실 대주주와 그냥 앞에 대표이사 세워놓은 사람의 관계죠. 이번에 당권파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60표 정도는 최소한 나올 줄 알았는데 60표를 못 받았죠.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그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김도우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관심을 끈 대목이 있어요. 그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됐는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이번 지방선거 앞두에 중앙선대위원장 그 임명할 때 내가 가서 송원석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장동혁 대표한테 선대위원장에서 빠지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다. 송원석 대표는 바람만 잡고 가서 얘기를 안 했고 내가 다 얘기했다. 그랬구나. 네, 실제로 그렇게 맞아요, 했습니다.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김동욱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장동혁한테 쫓겨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손 들고 가다 같이. 장동혁 대표하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그 탄핵과 관련된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막 그 장동혁 대표한테 막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고 그리고 사퇴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야, 장동혁하고 또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또 원내대표돼서 가면 이거 당 또 콩가루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작용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현장에 있으셨으니까 네. 맞죠? 얘기. 잘 모르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어요? 지방선거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일종의 반환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총선 그렇죠. 준비 모드로 바뀌게 되고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고 무모할 정도의 시도들을 하게 될 텐데 그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만 또 내년 여름 지나가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예상치 못하는 큰 변화들이 당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시점을 좀 더 유의 있게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유의 깊은 이제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 혹시 한동훈 대표의 복당을 의미하는 거라면 한동훈 대표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 뭐 특정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떠나서 뭐 앞에 이준석 대표님도 계십니다만 보수를 표방하는 모든 보수 제 세력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모멘텀은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좀 더 저 같은 사람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그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번역기 돌려보면 당장 복당 안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자기가 원내대표 당선 때 받은 쉬운 5표는 친장동혁도 아니고 당공파들의 모임도 아니고 친정점식도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쉬운 5명이 한동훈의 복당에 반대하라는 뜻에서 그래서 찍어준 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랑 또 많이 교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 보수 통합 얘기하시면은 내일도 할 수 있다. 다 넘어오시면 된다 우리 쪽으로. 그 얘기 이제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변수가 된다는 생각을 빨리 지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오히려 깔끔하게 지우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판이 펼쳐질지에 대한 공론장이 펼쳐질 거다. 박용진 의원은 뭐 남해당 사정인데 잘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좀 끝까지 잘 버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 뭐 빨리 지원하라 하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의원은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급할 게 없어요. 급하지 않을 것 같고 겨울 돼서 첫눈 올 때쯤에나 유희동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변화하지 않으면 내 모가지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요. 그때죠. 원내 이미 들어왔고 본인을 지지하는 열성 팬덤이 확실히 있고 지지층도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굳이 복당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의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데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여 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그 정치적 가치를 더 인정받으면 오히려 보수에서 떠받들지 들어오라고 할 때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그게 현명한 정치적 전략이죠. 먼저 이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50.4%. 이번 주 지지율이 급락한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선거 결과가 반영된 민심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보고 뭔가 기운 차린 보수 지지층, 보수 진영 전체가 몸을 추스리는 그런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선거는 선거고 난 내 길 갈 거야. 정치 지도자가 이러면 이제 큰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나와 우리 정부 민주당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몸을 작게 낮추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양당의 지도부는 그냥 뭐 다 됐고 마이웨이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보이니까 대통령의 그 어떤 태도
훨씬 더 뭐 이렇게 열린 태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열린 태도로 보여줄 수는 있을 텐데 실제로 열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런 비유를 하는데 무동력 비행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이더를 이렇게 날릴 때 처음에는 제일 높은 고점에 올라가지만 결국엔 이것은 동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부분 이거는 동력 비행기라서 우리가 다시 뚫고 우주 밖으로도 나갈 수 있다라고들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뭐 그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그 반성이 있으셨다면 저는 공소 취소 특검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스타벅스나 일련의 지금 최근에 강한 반응을 보이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뜻을 넓게 받아 안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만 끝나서는 저는 이것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오히려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요. 지방선거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었다라는 대통령의 뼈있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정치 선거에서 중립이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바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거 굉장히 나쁜 멘트인 게요. 제가 저걸 똑같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12대 4로 지방선거 이긴 다음에 안가에 가가지고 윤석열 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표님 이번에 뭐 경기도를 져가지고 다 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경기도에 유승민 자르고 김은혜 꽂으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예, 본인이잖아요. 본인의 개입으로 판을 그르친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하는 게 그때 윤석열 통이 드러난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정원호 꽂으려다가 이 꼴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리지 못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께서 말리지 못한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께서 그런 결정하시는 걸 말렸어야 되는. 그 말렸어야지.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당황했던 게 저는 처음에는 아이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쉽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를 져서요. 뭐 이런 식의 멘탈이 있는 거 보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비교하는 건 여러모로 안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딱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청래, 네가 선거 다 말아먹었어. 두 번째는 공소 취소 반드시 할 거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적은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대해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참전을 하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여당 대표 안 되고 질책한 거거든요. 대놓고. 그건 뭐예요? 다음 전당대회 대표도 나오지 마라. 나와도 안 된다. 특정인 공항 배웅 행사에 당대표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경쟁자는 옆에 딱 그 여사 사이에 두고 대화 나누고 그거 이거는 저도 정말 똑같이 겪어봤어요. 황당한 일이죠, 이거는. 이게 똑같이 겪어본 게 제가 여당 대표 시절이잖아요. 그때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때 정무라인에서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통령 그 순방 가는데 이 대표 오면은 좀 불편해하실 것 같으니까 꼭 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안 갔다고 뭐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갔더니만은 이준석이 불복했다 하고 이렇게 막 기자들한테 떠들어가지고 하고 이게 사실 저게 굉장히 알량한 이상한 권력이거든요. 오라가라 하는 게 이런 게. 대통령실에 그 참모라는 사람들 선출직 아니면서 그냥 그 자리에 어쩌다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호가호기 하듯이 해가지고 여당 대표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이러면은 그거 기자들한테 마음대로 마사지해서 뿌리고 이러면은 뭔가 우위관계가 생긴 것 같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한을 푼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엄청 수모를 당한 거죠. 한을 사실 품고. 주석 대표 경우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전날 그렇게 싸우고 서천 보령 화재 사건 현장에 가서 풀더 인사하시고 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싸웠지만 현장에 나갔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 그런 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는 아니다. 전대 앞두고 김민석이다라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보낸 거예요. 이러니 이거 친명들이 뭐 이제 아예 그냥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전당대회 될 건지 안 될 건지가 아니고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강훈식 실장이 뭐 왜 김인석 총리는 왔고 정청래 대표는 뭐 안 왔느냐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너무 많은 이제 의전 인원이 나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였다라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만 딱 찍어서가 아니고 설명이 납득이 됐어요. 그 지도부 전부.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원내대표인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제 뭐 안 나온 거니까 당 쪽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정부 요인만 총리와 행안부 장관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의전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런 사실관계보다는 이런 해석이 덧붙여지고 또 이러저러한 추측이 막 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다른 양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당의 뼈아픈 격전지 패배 요인.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중요한 선거, 중요한 지역에서는 모두 다 패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어디로 돌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 정청래 대표 때문이냐 아니면 명픽 때문이냐. 저는 명픽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원인이야 명픽이 가장 주요한 원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라는 것이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게 대표니까 그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개인이 안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평택을이 유독 아팠나 봐요. 그 왜? 너 왜 먹을 거 있어서 왔지? 너 언제든지 배신할 거지? 이러면 쓰겠느냐. 이게 딱 평택을에서 유시민 작가의 말을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딱 인용해서 쓴 거거든요. 유독 아프게 더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선거가 끝난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김영남 후보가 국민의힘 인사로서 민주당에 가서 표를 덜 얻은 것이 아니라 김영남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 대부업을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 그것이 실제 자신의 육성 녹취로 계속 나왔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또 다른 육성 녹취로 반박을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컸다고 보기 때문에 명픽이 결국엔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그냥 대통령 지명, 대통령이 원한다는 후보들을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까 하정우 후보도 북갑에서의 그 준비가 덜 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선거가 어려워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명픽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그것은 오롯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재섭 의원이랑 가끔 이제 밥 먹다 농담할 때 야 재섭아 우리 옛날에 2024년 선거에서 안규령 후보가 동탄하고 만약에 공영훈 후보가 도봉 갔으면 우리 둘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해요. 그렇죠. 실제 그 조합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의 공천부 노렸던 게 뭐냐면요. 이 삼선 의원급의 중진 의원인 유이동 의원을 상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평택에 이광재 의원 놓고 하남에 가가지고 김용남 의원 갔으면은 아까 상수한 논란 같은 것도 이거 왜냐하면 조국혁 신당이랑 피 터지게 싸우다가 논란 터져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양상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도 그 안에서 서로 기싸움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내세운 애로 싸워야 돼 하다가 전국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이재명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금 선거 직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정청래 대표 SNS를 언팔했고 송영길 전 대표 거를 의원이죠. 송영길 의원을 팔로우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저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거를 누가 압니까? 예. 저거를 정원 후보 측에서 우리가 언팔했으니까 기자님들 써주세요라고 풀한 거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얕은 수의 정치이고 저는 지금 정원호라는 분이 본인이야 지난 총선 때 나갈 줄 알았다 못 나가고 이번에도 서울시장 될 줄 알았다 안 되고 하지만은 사실 저분은 이번에 정치에 적합하지 않은 분이란 게 드러난 거거든요. 아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를 피하시려고 하시고 정원호 후보는 왜 정청래 대표를 언팔한 거예요? 명픽이셨는데. 저기서 얘기를 좀 처음 듣는데? 지금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아니 뭐 정치인이 누구 SNS를 언팔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독특한 일이죠. 친청계의 당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에 빗댔다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명청교책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쓴 장본인인데 그 명청 간의 그 팽팽했던 그 긴장의 끈이 이번에 터졌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지은 대변인의 발언하고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고 얘기한 거는 명린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이지은 대변인 얘기는 뭐 정치 초짜에 그냥 삑사리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데 정권은 짧다 발언은 굉장히 그 충격을 줬습니다. 친명들 사이에 격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명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래가 싸우겠다는 뜻이다. 정청래가 싸우겠다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저 친명 쪽에서는 정청래가 문조 털레우 믿고 김어준 믿고 전대에 나와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으세요?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경원 그 연판장 사태 완전히 그 데자뷰예요. 지금 연판장만 좀 돌리지 않고 있지 지금 그 정청래는 지금 전대에 나와서 재신임 받는 여부가 아니라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미 바람 잡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지은 전 대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말이 확 불을 이제 일단 질렀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했었던 그 표현이요.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은 짧다. 이 말도 저도 사실 저런 말은 야당에서 그렇죠. 예. 여당을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할 때 준엄하게 얘기할 때 하는 말인데 저 말을 왜 했을까 굳이. 예. 본인이 준비했던 시간도 아니고 말미에 저런 얘기를 굳이 왜 할까 했는데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당내 갈등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걸 당의 대변인이 하려고 그러고 당 대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이 발언 지금 대통령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제가 뭐 듣지는 못했지만 그 생각을 정말 정확하게 전달해 준 분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겁나게 화났어요. 진짜 그 겁난다. 워딩대로 진짜 그 겁난다. 워딩대로 전화하면 싸우겠다는 뜻이네. 군복으로 갈아입자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발언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수시로 자주 그 소통하시는 분이 정청래 대표가 정권 짧다 이 발언 나온 이후에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전한 거죠. 그 측근이. 그 분노가 전이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분위기를 그 표현으로 네. 정리한 거죠. 네. 그렇다면은 곤란한 질문 드려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 나와야 된다 아니다 어느 쪽을 그런데 생각이세요? 정청래 대표요? 또 안 나온 또 모양 되게 이상해지지 않나요? 또 그것도? 되게 숙고하고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언론을 피하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의 이런 의사 표현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즐기는 타입인데 최근에 되게 이제 피하고 조용하고 침묵 모드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고민이 점점 깊어질 테고 이 여론조사가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방선거 이전에는 3등분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의 3분지계가 탁 이제 섰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여론조사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게 김민석 총리가 더 원사이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고 특히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말 유독 제가 눈여겨봤던 건 그냥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더 이렇게 그 기울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 민주당 의원총회 때 그 의원들이 그 발언을 하는데 대부분이 정청래 당 지도부를 규탄하고 비난하는 일색이었어요. 사실은 당 지도부 얼마나 셌어요. 지금 당 선거 다 주도해오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그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벌써 이 기류를 딱 읽고 아직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친청계에서 이거 발을 스스로 빼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방송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친청계 진행자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현주는 선거 실패에 책임을 진다면서 사퇴했고. 잠시만요. 예. 지금 친명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뭔가요? 저는 내심은 친청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를요? 예. 저는 제가 틀릴 수도 언론 있고요. 예. 틀리셨고요. 예. 저는 당연히 친명이죠. 예. 아니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님께 줄 서지. 그래놓고 나와서 또 의총에서는 친청 발언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유명 야청이다. 낮에는 친명이고 밤에는 낮에는 친명이고 밤에는 친청이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리고 나서 최민희 의원이 밖에 나서 뭐라 하세요? 명픽 정원호가 당선이 안 돼서 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거 완전 염장 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자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꼰대 같잖아요. 그런데 당해봐서 알아? 여당 대표 하다가 대통령이랑 갈등이 생겨본 사람 하면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이준석, 한동훈 그다음에 정청래잖아요. 그때는요 딱 어떤 생각 드냐면요, 우리가 주식이든 부동산 많은 지표가 있지만은 오를까 내릴까 대통령이 그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사실 이준석, 한동훈보다 훨씬 구력이 오래된 분이고 정청래 대표는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재명은 이제 우리 내려가는 거고 내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려가다 하방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마음을 정한 걸 아는 거죠. 이제 친명계도. 아까 그런데 유희동 의원님이 너무 적절하게 무동력 비행기 얘기하셨지만은 내려가면 내려가는 건 절대 반등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보는 것과 2달 뒤, 3달 뒤에 민주당의 관점 보는 거 완전 다르고 저는 하방 배팅이 오히려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제가 요즘 정치부 기자들 잘 안 믿습니다만 우리 정치부 기자들 100분에게 물어봤을 때 100명의 정치부 기자들 대부분이 정청래의 연임을 다 점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원들이 이게 결정을 하실 시간이 점점 오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삿바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치자고요. 제일 많이 참고를 삼고 있는 게 여기 앉아있는 이준석 대표의 사례일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사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국정 동력이 빠지는 걸 당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쪽으로 몰 가능성이 크고 그 박지원 의원의 말씀,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기본에는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물러나라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니까 괜히 여기서 갈등 국면을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조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제가 발칙한 상상일 수는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저는 유의 있게 보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안 나오면 거의 정치적으로 거의 매장이 될 겁니다. 다음번에 공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나와서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할 거고요.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하면 밖에 구명보트가 떠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라는. 총선 때 그게 3당을 총선을 앞두고 만드는 건 힘들지만 그때 대기하고 있는 보트에 올라타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레버리지는 이니셔티브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그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압력을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유효하게 적절하게 먹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장동혁 체제가 만수무강하길 바라는 바와 비슷하게 온갖 상상들을 발칙한 게 아니라 무엄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선관위가 쏘아올린 6.3 부실 선거, 그 파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지역 사전투표에서 이른바 쌍둥이 득표가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부정투표는 아니라는데 이 문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강적 일타 강사 계신가요? 확률론 공부하신 분. 확률론으로 하면은 선거 토론에도 나가셨던 분이 확률론으로 얘기하면은 진짜 아주 고차원적으로 설명해야 돼가지고 오히려 침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판넬 들고 와가지고 한 12군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천의 송도, 연수의 송도 1동, 2동이 같은 게 이상하다. 그게 하나였고 나머지는 뭐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 한 10군데 정도가 같은 게 이상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뒤에 건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게 발생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전라남도의 특성이 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에 비해 투표소가 많아요.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발현도 많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송도는 거기서 이제 확률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가 한번 인용했던 수학계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받은 허준희 교수의 아버님 되시는 고려대 허명의 통계학과 교수님이 계산한 모델에 따르면은 한 1% 정도의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게. 근데 인천도 투표소가 많거든요. 생일의 벌스데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생일의 그런 걸 보면은 같은 반에 보면은 우리가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이 30-40명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언뜻 봐서 365가지의 생일이 있는데 한 명도 겹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절반의 확률을 겹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통계학습 들어가면 나오는 것인데 이거를 뭐 다 국민들한테 강의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실제로 특이한 건 맞죠. 어떻게 3천 몇십 대 몇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광주 전남에서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광주 전남은 너무 우세한 곳이고, 민주당에. 그럼 이정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그건 턱없이 부족한 조작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빠진 상황에서 계속 그냥 재밌는 숫자 찾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뭐 쌍둥이 득표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분명히 누군가가 옆에서 이 숫자 줬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확률로 얘기하면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해질녘에 구름만 좀 이상하게 생겨도 UFO 아니야? 내가 어렸을 때 경우들이 있어. 예?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 못 써요, 그러면. 아니, 근데 과학적 근거를 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구름이 저 형태가 이상한데? 그리고 뭐가 좀 지나가는 것만 봐도 UFO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제 월드컵 시기니까 그 말씀 드리면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한참 찍는데 카메라 앞으로 뭐가 확 지나갔어. 날파리가 지나갔나 그러면 UFO가 지나갔다고 막 인터넷에서 떠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1야당 대표식이나 하시는 분이 이분이 부정선거에 거의 신봉 수준에 가까우니까 뭐 이상한 게 보이면 그걸 다 끌어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실선거 맞아요. 선관위는 매우 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그야말로 최고형으로 다뤄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왔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을 엄히 다루자고 하는 주장과 이거 부정선거의 근거인 것처럼 끌어다가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걸 뭐 말이 안 되는 아주 몹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초등학교에서 한번 애들이 완전 공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다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놀란 거예요, 애들이. 모두가 티가 다 토끼띠였던 거. 애들 막 소름 끼쳐하면서. 부정띠다, 부정띠. 부정입학인가요? 같은 반 애들이면 같은 띠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띠가 12개가 있는데, 띠가 12개가 있는데 어떻게 다 일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니라는 게 대충 이런 수준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표 참관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말씀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투표함을 이렇게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표 사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고 쏟아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다양한 선거가 있었으니까 뽑는 대상별로 이렇게 투표용지 색깔이 달랐거든요. 그럼 색깔부터 일단 맞춰서 분류를 하고요. 그 색깔 안에 또 이제 자동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되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겪는 동안에 정당에서 파견한 참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개표하는 그 사무원들이 불편할 정도로 코를 갖다 대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도장이 이게 찍혔는데 반이 찍혔니, 금을 밟았니, 안 밟았니, 뭐 계속 끊임없이 시비를 붙고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선관위원장이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유효표, 무효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승복을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엔 재판에 가서 이제 재개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그냥 엄밀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참관인들의 매의 눈으로 지켜본 결과를 가지고 결과 숫자가 같은 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내보낸 참관인조차도 그 사람들과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유권자 분노를 키운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91곳에서 벌어졌고 50% 인쇄 결정에 공식 회의 한 번 없었다. 2명의 정결로 처리됐다라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2030이 특히나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요.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이 잇따라 있습니다. 2030은 왜 광장으로 간 걸까요? 사실 2030에 있어가지고 그 반민주당 정서가 세긴 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선관위의 이런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정확히 민주당이나 정부와 관계가 있는 건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분노를 어디다 표출할까에 딱 이 건수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MB정부 초기에 보면은 MB정부에 대한 굉장한 젊은 세대의 반감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과정 중에서 광우병이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그게 하나의 반정부 의사표출의 장이 된 것처럼 저는 이번에도 젊은 세대가 그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폭주나 이런 것에서 뭔가 반기를 드러낼 기회를 찾고 있다가
거기에 특히 이번에 조승래 의원님이 그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재선거는 이렇게 하면서 그게 민주당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해가지고 젊은 세대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우리도 한번 지켜보고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다 꺼버리면서 야 민주당이 혹시 선관위라는 건 같이 이걸 뭐 기획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민주당으로 이제 반민주당 시위처럼 이제 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2030 세대는 뭐 저도 2030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만 유독 공정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 선거에서마저 이런 불공정의 기운들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크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 기성세대들이 이해를 못하고 아까 그 조승래 사무총장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르는 것들이 오히려 그 2030 세대들을 좀 더 자극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느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가 모자랍니까? 어느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이런 사단이 벌어집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 주관하는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네, 참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 사무총장이었나? 그 양반 하시는 말씀 듣고 4천만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이벤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가 끓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분노가 너무나 지극하고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기다 숟가락 얹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석하려고 그랬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르려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선관위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르려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국회의원 하면서 해외 나가보면 해외 공간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해외 투표 때문에 해외 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재외 투표 명목으로 선거관리관을 내기 위해서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3년까지 짧으면 1년 길면 3년 248억을 썼고 146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나간 지역이 투표율이 더 잘 만들어졌느냐, 더 높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선거가 없는 해인데도 선거관리관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이번 일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전 궁금한 게 저는 이번 선관위의 오만함을 어디서 느꼈냐 하면은 50%든 60%든 왜 마음대로 결정하냐는 거예요. 투표는 우리가 하는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 본인들은 준비하는 역할입니다. 준비하는 사람,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초청장 보내놓고서 야 보통 밥만 오니까 밥 반만 준비해라 이거잖아요.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종이가 예측을 비싸기라도 하면 내가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그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명하겠다 국회 쫓아온 거예요. 그 선관위에 지금 남아있는 수장, 그러니까 위원장 사퇴하고 총장 사퇴하고 차장이 이제 수장일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하는데 모든 정당의 문을 두드린 거죠. 국민의힘 좀 만나자, 민주당한테 다 안 만나주고 개혁신당만 만나고 갔어요, 어쩌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다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취조를 해봤어요, 조금. 사실상에서. 그 송파구에 20몇만 장 투표용지 인쇄한다는데, 그럼 7가지 선거잖아요? 그럼 100몇십만 장 인쇄했을 거잖아요? 얼마짜리입니까? 그랬어요, 전부 다 이 예산이. 그랬더니만 한 9천 정도 잡아서 한 4천 몇백만 원 쓴 것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 더 인쇄하는데 그럼 몇백만 원 들 텐데, 이거 줄이자고 한 겁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가관인 게, 너무 많이 남으면 부정선거론자들이 또 그거 갖고 트집 잡으니까 그거 남아서 뭉터기표 어떻게 하려고 했다 또 하니까 근데 그럼 예산을 왜 110% 받아가나요? 그거는 약간 어차피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그거로 이거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휴직자 확 늘어난다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도 선관위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6% 정도에 해당되는 180명 정도가 휴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불 끌어가는 소방관이 휴가 가는 거와 똑같은 건데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언론계에도 레전드 같은 얘기가 있는데 10년 동안 기사를 한 줄도 안 쓴 기자가 있었어요. 입사를 해서
병가, 휴가, 연수를 가고 결국 사법고시 합격해서 가신 분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니고 언론계 떠는 레전드예요. 웬만한 기자들은 다 아는 얘기.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에게 불만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이번 불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대비 부나 일자리나 이런 형평성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분노가 더 큰 것 같은데 2030은 사실 가장 많이 만나는 분은 우리 진 교수님이에요. 2030 민심 실제로 어떤가요? 뭐 이번 문제로 학생들하고 대화할 기회는 없었고요. 사실 시간이 짧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7년 전, 8년 전에 이미 알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 수업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도 젊다고 생각했고, 그다음 젊은 평은 나랑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마주쳐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제가 그때 완전 충격을 받아버렸거든요. 딱 마주쳐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제가 그때 완전 충격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 불평등, 나는 그 결과를 갖다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다만 이 불평등에 감수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그 절차만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절차만 공정하다면 내가 패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갖다 수긍하겠다라는 거지. 요번 사태도 그런 게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패배주의가 있고 패배주의가 된 상태 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불평등, 이 불공정 이걸 참아낼 수 있는 이유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게 공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무너뜨렸냐 너희들이. 그럼 우리 못 참겠다라고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네. 그 부정선거에도 동의하지 않으시고 네. 전면 재선거도 주장하지 않으시는데 올림픽공원에는 왜 가신 거예요? 뭐 어떤 젊은 여성이부터 어머니 중국인 아니냐고 막 어머님 중국인이지 않아요, 하경? 아니라니까. 증거가 다 있던데. 증거 어디 있어? 증거 엄청 많이 나와요. 어디? 실제 말아주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뭐 우리 엄마가 왜 중국인이에요? 그거 증거가 올라오는데 인터넷에.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엄마 중국인 아닌데? 우리 엄마 상주 양천 출신인데? 아, 인터넷에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아 인터넷에 올라오면 중국인이다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 이거 이거 중국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증거 다 있다면서요? 그럼 인터넷에 온 증거를 봤다고.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럼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사과의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그런 일 있으면은 다 직접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언론에서 이제 보고 있는 2차적인 소스로 봤을 때는 제가 그거는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송파 거기 가서 올림픽공원 시연에서 본 거 느끼는 게 뭐냐면요. 문화가 확연히 달라요. 티켓을 인쇄해서 나오는 것은 조직이 있다는 의미다라는 거를 계속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딱 하나로 인쇄해서 깔끔하게 정자로 인쇄된 티켓을 들고 나오면은 그거는 어떤 세력이 나눠준 것이다. 물을 보내주고 자원봉사에 먹을 식단을 배달시켜주고 가서 내가 태극기를 그리고 있고 이게 완전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제가 봤던 저도 제일 싫어하는 느낌의 기타 치고 여러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2030 세대의 새로운 문화 또 그들의 인식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장에 모여 있는 세대들 그리고 모이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풀 거야? 선관위를 내우치는 걸로 끝낼 거야? 아니면 재선거라고 하는 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갈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 분 이제 답을 내놔야 돼요. 계속 올림픽 공원에 있게 두실 거예요.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안 좋게 가는 거니까 그 문제가 안 좋게 정리되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 제도적인 개선 탁 내놓으셔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